자, 오늘은 서구의 해부생리학설이 동아시아에 전입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구의 해부학 생리학설이 전입된 것은 몇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또 중국과 일본에서 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단계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보자면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중국 의학사에서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최초로 서방으로부터 해부생리학설이 들어오고 그것이 영향을 받은 시기는 후한으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이 시기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서방으로부터 이제 불교가 전입이 됩니다. 불교가 전입이 되면서 인디아의 해부생리학설이 많이는 아니지만 중국의 전통의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티베트 의학이 있어요. 티베트 의학의 해부생리학설이 중국의 해부생리학설과 상당히 다른데요. 이것도 점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대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2차 또 3차의 전입이 있었는데요. 중국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2차 전입은 명말 청초, 명대 후기로부터 청대 초에 이르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 서구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를 했지만 동시에 서구의 의학 지식을 중국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입된 서구의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이 전입이 되었지만 문제는 중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유포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19세기 중반에 중국 사회에 서구의 해부생리학설이 전파가 되고 또 그것이 지식인 사회에 유포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명말 청초에 있었을 서구 해부생리학설의 유입이 조금 늦었다고 할까요? 조금 이때 그 18세기 중반에 이러한 유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전입 시기에 중국에서의 지식인들의 반응과 전혀 다르게 매우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해 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근대적 의학 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현대와 다름없는 그런 지식체계를 갖추게 되죠. 이러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서구의 해부생리학설이 동아시아 사회에 전입이 되게 됩니다. 아까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첫 번째 서방의 학설이 중국에 전입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흔적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헌이 난경이라는 책입니다. 난경, 황제 81 난경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황제 81 난경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황제의 81, 81개의 질문을 수록한 책,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질문하다라는 의미로 난이 쓰인 것이 후한 시대에 서방으로부터 불교가 전입되면서 불전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불전 번역이 이제 몇 차례에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초기 불전이 이제 후한대에 일부 소개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불교 경전들이 수입이 되고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당대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현장 스님, 삼장법사 같은 분들에 의해서 많은 인디아 경전들이 중국에 소개되고 번역이 됩니다. 이 초기 번역 과정에서 이 난이라는 말을 질문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흔적이 지금의 난경에 그대로 남아있죠. 아마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 흔히 쓰던 어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난경에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해부 지식들이 들어있죠. 이것은 물론 당시 서방으로부터 전입되었던 것이다 라고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내경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이 근래 연구에 의하면 소위 편작학파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관련성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방으로부터 전입된 해부학설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어법의 형태에 있어서 뭔가 서방의 그 학설이 전입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책은 아닐까, 즉 후한대에 만들어진 책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문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화타라는 인물이 있죠. 이 화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본의 문헌학자인 가노 요시미츠는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책인데요. 중국의학과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는 중국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화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화타를 상당히 이질적인, 중국의학사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로부터 전달된 아마 티벳이나 아니면은 인디아 또는 아라비아이겠죠. 그쪽으로부터 전달된 외과술을 시행하던 의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상당히 당시의 그 중국의학 전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과수술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이 관우의 팔에 이제 독이 들어간 것을 직접 이제 절개를 해서 그 독을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삼국지 연의에 나오죠. 네. 그리고 화타가 나중에 목살을 하다 죽었죠. 조조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움 이야기보다 의심을 받아가지고, 네. 조조가 머리가 많이 아파 고질적인 두통이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화타라는 훌륭한 의사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해서 화타를 불러들였는데, 화타가 이 마비산, 마취를 하고, 두개골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심을 한 거죠. 이런 치료를 빌미로 해서 혹시 나를 시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옥살이를 하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조조가 어떤 두통을 앓았을까요? 잘 몰라요. 어쩌면은 그 뇌에 어떤 그 종양에 의한 또는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을 점유하는 병변에 의한 두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조조의 묘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근래 중국에서 굉장한 찬반의 그 논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조조의 묘냐 아니냐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 중국의 이렇게 관제 학자랄까요? 관당, 관주도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맞다, 조조의 무덤 맞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일부 민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일부 다른 좀 관에서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조묘에서 두개골이 나왔어요. 두개골이 나왔는데 어느 뼈가 조조의 뼈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겠죠. 이 사진을 봤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대략 봐서는 특별히 두개골에 어떤 다른
형태적 이상들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이 당시에 조조가 평소에 지병으로 앓았을 어떤 병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디아 영향의 영향이 후한 이후, 특히 이제 당대에 여러 의서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원경의 주후백일방, 위진남북조 시대 도원경의 주후백일방에 보면은 이 사대설을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사대설은 동의보감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로 사람이 구성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서방 그리스의 사원소설과 기본적으로는 그 구성 요소는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대에 의해서 각각 질병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4대 각각, 지수화풍 각각이 101개의 병을 만든다는 이런 이제 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4종류가 되면 404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금요방에도, 당대의 손사막이 지은 천금요방에도 이 4대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불교의학의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의학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티베트 의학의 해부학이 중국 의학보다 발전돼 있었습니다. 발전돼 있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일률적으로 티베트 의학이 중국 의학보다 해부학에 있어서 정확하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티베트 의학의 이 도해나 장부, 골격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중국 의학과 마찬가지로 또 여러 부분에서 또 오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부학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었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중국 의학과는 상당히 다른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일정 부분 중국 의학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아마도 당대에 이게 티벳과 이 중국이 여러 가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쟁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평화적인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청대 조정에서 티벳 그 불교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티벳 의학의 영향이 일정 부분 중국 지식인 사회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초기에 서방의 의학, 서구는 아니죠. 서유럽은 아니고 서방으로부터 전입된 의학이 이제 미쳤던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의 의학이 중국에 전입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이제 명말 청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로마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선교사를 동방에 지속적으로 파견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테오 리치, 이런 사람인데, 여기 마테오 리치의 책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문 서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국명으로 리마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문으로 저작된 책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 서국기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국기법이라는 말이? 그대로 풀어보자면 서쪽 나라의 기역법에 대한 책입니다. 특이하죠? 이때는 아마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회나 서유럽이나 학습에 있어서 이 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풀어 쓴 책이에요, 이게.
그런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암기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의 자리가 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중국의 소위 뇌주신명설, 심장이 신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신명을 주관한다라는 이제 설의 그 시초가 된다고 할까요? 실마리가 되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훗날 김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김성이나 이 왕앙이라든지 왕청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뇌주신명설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잠깐 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서곡기법의 원본편이라고 하는 데 나와 있는 문설인데요. 자, 이 전반부에서는 지금 인용한 문헌의 글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신묘한 건데, 그 기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그 창조주가 이렇게 숨겨놨던 비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기함유소. 기억이 저장되는 데에는 유소, 장소가 있다. 어디냐? 제 뇌낭 안에 저장돼 있다. 하는 거죠. 뇌낭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뇌 안에 주머니, 아마도 뇌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이후, 생각건데, 노는 원래 두개골을 말하는 거고요. 이는 이제 주로 하악골을 얘기하는데, 두개골과 하악골의 뒤, 그러니까 머리뼈의 뒷부분, 침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두골을 말합니다. 후두골 아래가 위 기함지실, 기억을 함장하는 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 뇌의 뒷부분, 대뇌 후두부나 아니면 좀 더 속에, 후두부에 가까운 뇌관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지금의 뇌실, 그러니까 중뇌의 뇌실 부분이 있죠. 그 뇌실 부분에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인추억 소기지사, 사람이 기억했던 일을 되짚어 볼 때에는 추불가득, 바로는 되짚어 볼 때 바로 그것을 얻지 못하면, 바로 그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기수 불각 소뇌후, 그 손이 불각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의 뒷부분을 긁는다, 머리를 극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약상물 영지출자, 물건을 더듬어 모아서 그 물건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것과 같다. 수아동 역몇이, 비록 아동이라 할지라도 교육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학습되지 않은 아동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를 이렇게 극적이는 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게 뇌의 기억의 자리랑 관계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인뇌 후환, 즉 다 용합. 간혹 사람이 뇌의 뒷부분이 어떤 상해를 입으면, 거기에 병을 앓게 되면, 즉 다 유망, 잊어버리는 게 많게 된다. 시험 삼아서 그 사람의 침골을 살펴보면, 사람의 후두골이고요. 후두골을 살펴보면 여기가 가장 가장 굳고 강하다. 그리고 최풍호, 그 뼈의 두께가 가장 두텁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창조주가 지중서가 두꺼운 돌을 여기다가 두어서 기함지실, 그 기억이 머무르는, 함장되는 방을 보호한 것이 아닐까 싶다. 영지춘을. 그래서 그 창조주가 그것으로 하여금 가장 두텁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마치 고장지
형귤 그 창고에서 이 무기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봉폐고인지냐, 이 창조주가 이 부위에 이것을 두텁게 한 것이 단단하게 그것을 보호하는 그러한 뜻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뇌실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기억의 장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구기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거친 뇌주 신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거친 이야기였죠. 다음에 아담 샬이라고 여러분들도 국사 시간에 많이 들었을 인물일 겁니다. 탕양망이라고 하는 중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우리나라의 소현세자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인물이죠. 이 아담 샬이 청초에 중국의 황실에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제군징을 지어서 여기서 서구 해부 생리학설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군징에서 소개된 내용은 이게 갈레노스 학설이에요. 봅시다. 그 해석이 좀 쉽진 않은데요. 이 주제군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물주가 세상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몇 개의 장으로 나눠서, 자, 이러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 이것을 한 장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름대로 증명한 그런 책입니다. 선교사니까 그런 책을 썼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체 생리를 가지고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구의 생리학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서구의 생리학설이 하필이면 그 당시에 새로 대두되었던 근대 해부생리학설이 아니라 고대의 해부생리학설이었습니다. 갈레노스의 해부생리학설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주제군징의 이 인신향징,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조물주가 주재함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갈레노스의 생리학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는 체성직기라고 하는 것이 저장되어서 이동을 하고, 또 뇌에는 동각지기, 이게 동물전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이 또 두 종류가 있어서 이것이 서로 순환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갈레노스의 생리학설을 보여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달리 변화를 겪게 되죠, 중국에서도. 그래서 서구의 근대 해부 생리학설은 일단 해부학에 있어서는 베살리우스에 의해서 전면적인 혁신이 일어났죠.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리학설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변천을 거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 심장에서 혈액이 순환하는 혈액순환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구의 기초의학이 전면적인 변천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중국에도 소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렌츠라고 하는 인물, 등옥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태서인신설계라고 하는 책을, 한문으로 된 책입니다. 그것을 써서 베살리우스의 해부학을 소개를 합니다. 이 태서인신설계라고 하는 책은 베살리우스의 해부도를 소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원본 자체가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보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좀 조잡합니다. 물론 그 당시까지 그려진 중국의 장부도에 비하면은 낫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려진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서구의 학설을 소개했던 장부도에 비하면 이상하게 상당히 이렇게 소략해요.
조잡합니다. 조잡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 원본은 베살리우스의 그 해부도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구도로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 중에 하나이죠. 이 태서인 설계의 주편 부록에다가 그림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쉽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콩팥으로부터 심장으로 내려오는 이 관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묘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구로부터 전달된 그 서양의 해부 생리학설이 중국에서는 이 명말청초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이 없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왕경환 같은 분은 의학원시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는 의학원시라는 책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전통적인 장상학설을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편장에서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일부 편장에서 서구의 해부학설을 소개를 해요. 그 중에 상당수는 이게 그 고대 해부 생리학설입니다. 서구에. 그래서 사원절, 지수화풍과 같은 뜻인데, 화기수토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원절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사치액설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영향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전통적인 해부 생리학설, 장상학설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의학원시라는 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과 같은 인물은 아마도 그 아담 샬로부터 전달된 그 서구의 생리학설을 전달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군증을 본격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서구 생리학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제군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시에 서구에 이제 주된 기초의학설이 되어 있던 서구의 해부 생리학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갈레노스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좀 중간중간에는 좀 변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명말청초에 서구 해부 생리학설이 수입됐을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입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지식인에게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강희제에 의한 해부 생리학설의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희제는 그 우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중국명으로 백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해부학에 대한. 이 강희제는 서구의 여러 학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강희제는 서구 학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학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조예가 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강희자전, 지금 20세기 초까지 가장 대표적인 한자 사전이었죠. 이 강희자전 같은 것을 직접 편찬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강희제가 이렇게 해부학 수업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가 혼자만 배우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당시에 와 있던 이 파레냉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당신이 이걸 책으로 좀 만들어 보시오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흠정격체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서방에는 이게 소위 만주해부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주 아나토미라고 해서 만주해부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 그냥 황실에다가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주해부학이라는 책은 지금 여기 보이죠? 이게 완전히
그 만주어로 돼 있던 책입니다. 네. 만주어가 참 생소한 언어죠. 생소한 언어인데 당시 그 청나라 황실은 만주족이었죠. 청나라 황족은 만주족이었죠. 그러니까 만주인의 여진족이죠. 여진족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성에 가보면 거기 현판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한쪽에 써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 만주어로 써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해부학서도 만들면서 딱 이 만주어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만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읽을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책에는 이게 한문 해석도 같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기 좀 어렵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날에는 만주어가 거의 사라졌고 만주어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네, 수십 명 정도 수준, 한 5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문제죠. 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청나라 건룡제 때, 건룡왕제 때, 우리나라 정조 임금 중이죠. 건룡왕제 때 그 만주의 일부 군사들을 건룡제가 서방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서방을 이제 지키고자 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금 위구르족 자치고 있는 지역에다가 대규모로 파병을 시켜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 심어놓습니다. 심어놓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고향으로 퇴기를 하지 않고 거기 그냥 정착을 해버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몇천 명 수준의 군대였는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10만 명 넘게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그 사람들이 지금 석백족이라고 시버트족이라고 해서 그 자치구역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지금 위구르족 자치구 안에 조그만 구역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물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냥 중국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이 석백어라고 해가지고 그 만주어의 특정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언을 보존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3만 명 정도가. 석백족 자체는 지금 한 12만인가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중국어를 쓰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만주어의 변형된 형태인 석백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만주해부학 그 책을 보면 흥정 격체 등록을 보면은 이게 당시로서는 최신 이론인 것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설도 그대로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다시피 이 췌장의 존재, 판크레아스의 존재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총담관 계구부, 담처관 계구부죠. 이 담처관 계구부가 12지장으로 나와 있다는 것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왕청임은 이곳을 발견하고서 이곳이 그 소화액이 배출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음식물의 유효성분, 특히 이제 액체상 수분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앞서 일본은 조금 다른 수입의 경로를 갖는다 했는데요. 명청교체기에 서구의 선교사에 의해서 중국의 서구 해부 생리학설이 수입될 때 일본에서는 당시 큰 영향이 없었는데 일본에서 그 나가사키에 그
한 구역, 그 인공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데지마라고 하는 섬에다가 일종의 그 치외법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하고 아주 제한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만이 이제 일본과 서구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정부의 어느 정도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해상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구와의 교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서구, 특히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구 학설들이 이제 차츰 일본에 소개가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8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그 네덜란드 학문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좀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서 새로운 기운이 이제 싹 트게 되는데, 이러한 학문을 이제 난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학문이라고 해서 난학이라고 했었죠. 예. 그 난학의 중요한 부분이 이게 해부생리학입니다. 이 난학의 영향으로 일본의 근대적인 해부라고 할까요? 즉, 근대적이라고 말을 붙이기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독자적인 해부가 일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의 이제 최초의 사례가 이 야마와키 도요, 산엽동양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게 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54년에 해부가 있었고, 그걸 1759년에 장지라고 하는 책에 수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그림이 들어있진 않아요. 이 정도의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그림이 들어있진 않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전까지 해부도와는 좀 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장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부가 서구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비록 이 야마와키 도요는 서구 학설을 어느 정도 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에 기록한 내용은 상당수가 그냥 자기가 봤던 것을 그때까지의 해부생리학적인 관점에서 길이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이어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부가 독자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많은 일본의 그 근대적 해부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키다 겐파고 난학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인물들이 그 서구로부터 수입된 이 해부 생리학설과 또 실제로 이제 해부를 시행하면서 그것이 서로 이제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해부학 도보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형사자 해체도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8세기 후반 50년 동안 지금 여기 도표에 보인 바와 같이 많은 책들이 저술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759년에 산엽동양 야마와키 도요에 의해서 장지가 저술되었다고 했죠. 그 이후에 1779년에 하고 신임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해시편이라고 하는 해부 도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774년에 옥쇠장도라고 하는, 이 옥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복한 걸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처형자의 해부도를 그린 건데, 왜 옥쇠장도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옥쇠장도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고요. 산엽동양의 아들이죠. 산엽동문에 의해서 여인 내경진도라고 하는 해부도가 그려지기도 했고요. 또 남인 내경진도라고 하는 해부도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83년에 평차랑 장도라고 하는 조금 더 상세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려졌고 해시편의 뒤를 이어서 해시신편 이런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기옥 해부도라고 해서 역시 이 처형자의 그 해부도입니다. 궁기옥 해부도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학원이라고 하는 그 의학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시학원 해남체장도라고 하는 해부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시학원 같은 경우도 이게 전통의학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서구의 해부학설을 소개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작업도 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그 동아시아 의학을, 전통의학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이 서구의 해부학설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전통의학을 담당했던 인물들 중에 일부가 또 서구의 해부생리학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과정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모든 전통의가들이, 전통의학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야마모토 도요 산협동양이 장지를 지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비장지, 장지를 비난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이제 충돌의 과정들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전통의학자들에 의해서 서구의 학설들이 수입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늦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서구의 그 해부학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되고 근대적인 의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근대적 의학교육의 과정에서 초기에는 전통의학을 했던, 그러니까 그냥 순수 한의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석영 같은 인물도 한의였는데 중두법의 보급이라든지 당시 의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학자들이 지었던 책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 이 해체신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지어져서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책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졌던 책을 번역한 책이라고 해요. 먼저 독일에서 이 책의 원서가 지어졌고요. 해부학 도표라고 해야 될까요? 아나토미슈 타블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네덜란드에서 번역이 됐고 그것이 다시 일본에서 해체신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스키다 겐파구가 이 번역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네덜란드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어렵게 사전까지 만들어가면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좀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네. 여기 해체신서를 보면 이게 독일의 해부학설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정밀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그런 해부학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신장의 요관을 볼 수가 있죠? 오른쪽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난학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름대로 이것을 내재화하거나 아니면은 제3의 형태로 융합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 해체발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미타니 고우키 삼곡공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19세기 초에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삼초학설과 서구의 해부생리학설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명문의 이야기를 좀 융합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혈관이나 신경계를 전통의학 생리학설과 융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 이게 대동맥으로부터 연결되는 맥관의 하나를 포경이라고 해서 전통의학적인 그런 흥미부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체발몽의 군데군데 그림 자체는 다 그 현대의학적인 그림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 설명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 이 전통의학의 학설을 최대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역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전통의학 학설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동정맥계를 그린 맥관계의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왼쪽에 대랑맥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대랑맥. 이게 뭐냐? 거기에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맥관이 정맥계예요? 동맥계예요? 그 그림을 보면은 진한 빨간색이 있고 연한 빨간색이 있죠? 그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맥관계가 동맥계예요? 정맥계예요? 네, 정맥이죠?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정맥계를 그린 건데 그걸 뭐라고 했냐? 랑맥이라고 했어요. 정맥을 랑맥이다 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러면은 동맥은 무엇이라고 지칭했느냐? 동맥을 경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은 대경맥이 되는 거고 대정맥은 대랑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맥과 랑맥의 의미를 이렇게 또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삼국공기라는 인물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초학설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이제 복강 내부 장기를 그린 그림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게 삼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초는 이 장간막의 이 맥관계를 하초라고 했고요. 상초는 지금 여기 흰색으로 표시된 맥관, 임파관이죠. 임파관. 이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는 임파관인데, 이 임파관을, 상초의 실체라고 봤습니다. 상초의 실체라고 봤고요. 그럼 중초는 뭐냐? 판크레아스. 이 췌장을 중초부라고 봤어요. 왜 중초부라고 써놨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상초는 임파관 중에 이제 굵은 관들이죠. 그 임파관계하고, 하초는 그 장간막의 맥관계, 중초는 췌장. 이렇게 해서 이게 3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츠발봉을 보면은 당시에 일본의 의가들이 일부는 이런 전통의학설과의 융합 내지는 전통의학설을 새로 수입된 지식에서 뭔가 이렇게 재해석해 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한국도 이런 시도들은 일부 의가에 의해서 다 있었던 예들입니다. 중국에서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면은 이러한 현대 서구학설을 그 당시 이제 중국 전통의학과 결합해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여러 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시기가 너무 짧아서 제대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사례들을 지금의 사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인이 이렇게 난학의 영향에 의해서 독자적인 해부를 시작을 했던 거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서구의학의 영향이 없이 독자적인 해부가 있었죠. 명대에서도 일부 몇몇 의가들에 의해서 독자적인 해부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체계적인 기술을 한 책으로서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의 일부 내용만 써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19세기 초에 왕청임에 의해서 의림개착이 이제 저술이 됐죠. 이 의림개착은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책이에요. 네, 이 왕청임은 서구의학설의 영향이 거의 없이, 거의 서구의학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해부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자기 책에 의림개척에 이제 적어놨고, 그걸 통해서 당시 중국의 의가들이 전통적인 어떤 장기나 기혈진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장부학설을 수립해 놓기도 했죠. 대다수가 오류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은 이후에 중국에는 서구의 학설이 지식인들에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세기 중반이에요. 대표적인 책이 전체신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당시 광주지요. 중국 남부 지역에 와 있던 홉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이랑 같이 이 전체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이제 선교의 일환으로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나 맨 끝에 보면은 주제군증하고 비슷하게 이 조물주의 이 증거, 창조의 증거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주된 내용, 알맹이들은 이제 서구의 생리학설이죠. 이 홉스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서양의 자연과학을 소개하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 실론을 보면은 여기에 그림에 보다시피 당시에 서구의 해부 생리학설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주제군증과 같은 아담샬에 의해서 소개된 서적들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일부 지식인에게 알려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체신론도 우리나라에 수입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아마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랬던 책입니다. 우리나라 규장각에도 판본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 세 번째 서구 의학설을 수입하는 시기가 지나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 의학에 의한 의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왕청임의 그 해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왕청임의 의림개척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당시 지식인들에게. 근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약간 그 연배가 내려가지만 진정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진정태라고 하는 인물이 왕청임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서구 의학설도 소개를 하고 동시에 독자적으로 중국 의학을 해석한 그런 이제 책을 저술을 하게 되는데요. 진정태라는 인물은 이제 중국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서 직접적으로 만나진 못했을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을 생각이 되는데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청임의 의림개척이 출간되기도 전에 이미 초고를 가지고 읽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한 인물이죠.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후손들에게는 이제 서구의학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는지 이 사람의 아들은 서구의학을 수입하는 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이 사람의 손자는 나중에 싱가포르 가가지고 진정태의 손자는 싱가포르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서양의학을 배우고 중국에 와서 19세기 후반에 이 중국의 의학교육을 담당하게 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초기 서구 의학 현대적인 의학 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지금의 이제 중의의 전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에서 지금 중의의 전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의학사를 되짚어 보면 모든 전통의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중의의 전통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의학의 전통으로 흡수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